반갑습니다. 저 오늘 돈 얘기하러 왔어요. 돈 얘기. 예, 아시죠? 예,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고 중요한 게 돈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 강의 준비한 내용 한 12시간 정도는 제가 자신 있는데 50분만 하라고 해서 좀 속도 좀 빨리 할게요. 젊은 사람과 조금 나이 든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볼 때 젊은 사람은 2배속으로 봐요.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저 좀 자체 한 1.5배속으로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1.5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산에 대한 정의, 예산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이거예요. 예산은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는 간지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기분이 좋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시장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내가 지지하는 곳에 돈을 써야지 그게 진짜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예산은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는 아주 멋진 말이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개념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냥 편하게 드시면서 들으세요. 김밥 드시는 분도 있고 좋습니다. 자, 개념. 가장 중요한 게 제 개념인데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개념을 혼동해요. 그래서 제가 막 환장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가정살림 원칙이 있고 중앙정부 살림 원칙이 있고 창원시 살림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완전히 달라요. 원칙이 완전히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가정살림 그까이 거 그거 가정살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가정살림 원칙이 뭐예요? 내가 수입이 많으면 소고기 사 먹고 수입이 줄면은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죠. 너무도 쉽죠. 가정살림 원칙이 너무 쉽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게 살림하는 것 같고 창원시도 그렇게 살림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불행의 씨앗입니다. 무슨 불행? 재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냥 가정살림에 비유해서 이해하면은 망합니다. 자, 왜요? 자, 우리 중앙정부는 살림 어떻게 해요? 요즘 내수가 안 좋죠? 내수가 안 좋으면은 세수입이 적게 거치겠죠? 자, 수입이 적게 거치면 가정살림이라면 허리띠 졸라매야죠. 중앙정부라면 수입이 적게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출을 확대해서 내수를 부양해야 돼요. 자, 우리가 경기가 살아났어요. 그럼 중앙정부 입장에서 세수입이 많이 들어오겠죠? 수입이 많아지면 가정살림이라면 좀 사치좀 해도 되죠? 그런데 중앙정부라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많아지면 오히려 지출을 제어해서 내수 경기를 이 변동성을 완화시켜야 돼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중앙정부 살림 원칙과 가정살림 원칙은 어때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거를 혼동해서 세수가 줄었는데 지출을 늘렸대요. 세수가 줄었는데 지출을 늘렸대요. 세수가 줄었는데 지출을 늘렸다. 당연하죠. 이건 재정학 교과서 1페이지에 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황당한 언론들이 이상한 기사들을 쏟아내니까 가정살림이나 중앙정부나 마찬가지로 살림할 것 같은데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인데 제가 중앙정부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창원시 얘기하러 왔습니다. 자, 지방정부 살림 원칙은 또 달라요. 가정살림과도 다르고 중앙정부와도 다르고 지방정부 살림의 원칙은 균형재정의 원칙입니다. 균형재정 뭔 소리예요? 수입과 지출을 똔똔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가정살림 절대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작년에 5,723만 원 벌었어요. 그럼 작년에 5,723만 원 쓰면 살림 잘한 거예요? 설마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큰일 나죠. 저축해야죠. 가정살림이라면. 자, 저랑 제 친구랑 만약에 똑같은 직장에서 20년 동안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일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500만 원 저축했고 제 친구는 20년 동안 5억 저축했어요. 누가 더 부러워요? 하나만 한 소리죠. 가정살림이라면 5억 저축한 사람이 부러워요? 10억 저축한 사람이 부러워요? 10억이 더 부러운 거예요. 가정살림이라면 저축 많이 하면 좋은 건데 창원시라면 어떻게 살림하면 좋다고요? 균형재정 원칙. 작년에 3조 벌었으면 얼마를 써야 된다? 3조를 쓰고 작년에 4조를 벌었으면 얼마를 써야 된다? 4조를 써야 돼요. 자, 이게 완전히 가정살림과도 다르죠. 가정살림과 완전히 다르고,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저 추경을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중앙정부 추경 뭔지 아시죠? 본인의 삶 바꾸는 게 추경이잖아요. 자, 중앙정부는 추경을 언제 왜 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하는 거예요. 강원도 산불이 터지니까 하는 거죠. 경북 산불이 터지니까 하는 거예요. 자, 아니 본 예산에는 코로나 예산, 산불 예산이 없는데 산불이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추경해서 써야죠. 무슨 돈으로? 그냥 부채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터지고 산불이 터졌는데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냥 부채 발행하면서 추경을 하는 게 중앙정부 추경입니다. 자, 창원시는 절대로 그런 추경 못해요. 자, 창원시는 코로나가 터져도 우리 균형재정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자, 균형재정 원칙이란 건 뭔 소리냐면은 돈이 없으면 추경 못해요. 아닌데 창원시 추경하던데 하죠. 창원시가 추경하는 이유는 쓸 데가 생겨서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쓸 돈이 생겨서 추경하는 거예요. 본 예산에 3조 원 벌 것 같아요. 그럼 지출 계획을 얼마 잡아요? 3조 원 지출 계획 잡아요. 그런데 살림을 하다 보니까 0.5조 원, 5천억 원 추가로 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억 원을 억지로 지출처를 만들어서 추경을 해서 써야 돼요. 자, 여러분이 5천만 원 꽁돈 생겼어요. 억지로 써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써도 되고 저축해도 되고 내 자유잖아요. 창원시는 그런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균형재정 원칙이라니까요. 균형재정 원칙 굉장히 독특한 원칙이에요. 절대로 가정살림 균형재정 원칙 하면 망하고 중앙정부도 균형재정 원칙 하면 망해요. 그런데 창원시는 어떻게 된다? 균형재정 원칙. 4조가 들어오면 4조를 쓰고 3조가 들어오면 3조를 쓰는데 살림하다가 5천억 원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억지로 5천억 원을 추경을 해서 지출처를 마련해서 써야 된다. 이게 바로 지방정부, 창원시 살림의 원칙인 거고요. 아니 왜 그렇게 살림을 해야 됩니까?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아니 왜 그런 법이 생겼을까요?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창원시가 창원 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요? 창원 시민이 창원시를 위해서 존재해요? 네, 뭐 이런 질문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치한 질문이 이것도 질문이라고 막 이렇게 입법을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순수하셔서 이 세상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그냥 이런 질문 무시하시고 당연하죠. 창원시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 창원 시민이 세금을 4조 원 냈어요. 그럼 창원시가 행정 서비스를 얼마 해줘야 돼요? 4조 원 해줘야죠. 아니 우리가 세금을 4조 원 냈는데 왜 행정 서비스를 3조 원 해줍니까? 만약에 창원시가 행정 서비스를 3조 원 할 거라고 못을 박았으면 우리는 세금 얼마만 내면 돼요? 3조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뭐하러 세금을 더 냅니까? 자, 창원시가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괜히 세금을 더 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균형재정 원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창원시 우리 10년간 인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원시 10년 전 인구 100만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100만. 이 창원이 이게 특별시인데 이거 특별시 유지하려면 이거 100만 넘어야 되는데 이거 어쩌려고 큰일 났습니다. 자, 창원시 10년 동안 인구가 7% 줄었어요. 자, 우리 전국 인구는 하나도 줄지도 않고 하나도 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 0인데 창원시는 10년 동안 인구가 7% 줄었는데 예산은 10년 전에 2.4조 원에서 작년 25년도 3.7조 원, 올해는 드디어 4조 원이 됐어요. 자, 예산은 그래도 한 50% 이상 늘고 인구는 7% 줄었어요. 아니 인구는 7% 줄었는데 예산은 50% 늘었어요. 근데 왜 창원시는 가난할까요? 참 희한한 일이죠. 자,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원시 25년도는 한 3.7조 원을 벌었고요. 숫자 있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100만 원 단위예요. 100만 원 단위면은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읽으면 날새요. 자,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100만 원 단위 읽기 쉬워요. 그냥 두 번째 푼말은 그냥 조원이라고 읽으면 돼요. 되게 쉽죠? 자, 25년도 창원 예산이 얼마예요? 3.7조. 아주 쉽죠? 자, 26년 창원 예산 얼마야? 4조. 굉장히 쉽죠? 자, 경남 기초지자체 전체 예산 합이 얼마예요? 20조. 경남 본청 12조. 예, 이렇게 되게 쉽습니다. 자, 창원시 올해 예산이 4조 원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창원시는 올해 4조 원을 벌 것 같으니까 4조 원의 지출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창원시 예산 4조 원이야. 무슨 소리예요? 창원시는 올해 왜 하필 4조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4조 원을 벌 것 같으니까 지출 계획을 얼마 세웠다? 딱 4조 원 잡았어요. 균형 재정이니까. 그래서 세입이 4조 원이면은 세출도 얼마다? 4조 원. 자, 중앙정부 절대 이렇게 살림하지 않아요? 중앙정부는 세출을 그냥 정치적으로 정해요. 내가 700조를 쓸지 800조를 쓸지 그냥 정치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세를 하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지 마음대로 해요. 중앙정부 살림하기 쉽죠? 창원시는 절대 이렇게 살림 못합니다. 4조 원을 벌 것 같으니까 4조 원의 지출 계획을 세운 거고, 자, 4조 원을 무슨 수로 벌까? 무슨 수로 벌까요? 지방세로 0.9조 원, 그러니까 대강 한 1조 원 가까이 벌고요. 그리고 이 세외 수입으로 한 4,800억 원,
그리고 교부세 한 6,500억 원, 교부금 뭐 1,400억 원 등등인데, 자 특히 이 지방세랑 세외 수입 얘가 합치면은 대강 한 23%, 11%니까 한 35% 정도 넘죠. 자, 제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따로 말한 이유는 창원시 재정 자립도,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창원시가 창원 시민한테 직접 걷는 돈이에요. 자, 직접 걷는 자립재원이 뭐 대강 하면은 한 35%가 넘어요. 자, 그런데 이 경남 기초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지방세와 세외 수입 합쳐봤자, 평균 합쳐봤자 이렇게 한 20% 조금 넘어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35% 넘으니까 창원시는 재정 자립도 그래도 꽤 괜찮은 곳이에요. 꽤 괜찮은 곳이고, 아무튼 25년도는 3.7조 원 벌고 3.7조 원 지출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4조 원을 벌고 4조 원을 지출하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난 겁니까? 대가 한 6% 정도 늘어난 거니까 not bad. 그렇잖아요. 뭐 6%뭐 아주 뭐 괜찮지는 않지만 그래도 6% 정도 늘어났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고. 자, 오케이. 뭐 25년도는 한 6.7% 늘어났으니까 뭐 이거는 정말 조금 늘어났지만 그래도 26년도는 그래도 제법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럼 4조 원을 벌면은 아까 4조 원은 건 세입 예산이죠. 세출 예산 얼마야? 안 보이셔도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자, 이거 착한 사람 눈엔 다 보여요. 자, 세입 예산 4조 원, 세출 예산 얼마예요? 4조 원인 거예요. 안 보여도 무조건 아시는 거예요. 자, 4조 원을 쓴대요. 4조 원을 뭐 여기다도 쓰고 뭐 저기다도 쓴다는데 뭐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뭐 25년도나 26년도나 한번 비교해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행정에 한 4% 정도를 쓰고, 행정에 또한 작년 같은 경우는 3.7조 원인데 행정에 한 4% 정도 써요. 그런데 경남 기초지자체는 행정에 5.5%를 써요. 자, 무슨 소리예요? 창원시는 평균보다 행정에 조금 돈을 덜 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안전 예산은 창원시는 한 2.8%, 경남 기초는 2.1%인데 안전 예산은 조금 더 쓰고, 그리고 뭐 교육은 뭐 이렇게 조금 써요. 아무튼 평균은 0.8%고 창원시 0.5% 조금 덜 쓴다. 자, 아무튼 제가 시간 없으니까 이거 다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 표 보시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창원시가 다른 데보다 어떤 데는 돈을 많이 쓰고 어떤 데는 돈을 적게 쓰는지 한번 이 표를 보면은 이거 다른 데랑 한번 비교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예산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응? 뭐 봤어? 왜? 결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 저는 예산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응? 죽어라고 말해놓고서 안 중요하대? 이게 왜 황당한 얘기예요? 왜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산이 훨씬 중요하니까. 왜? 보면 알아요. 자, 22년도 결산이에요. 자, 22년도 얼마 벌었어요, 창원시? 응? 4.9조 원을 벌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올해 예산이 얼마라고요? 4조 원. 무슨 소리예요? 4조 원을 벌 것 같으니까 4조 원의 지출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죠? 자, 22년도는 창원시가 가장 부유했을 때입니다. 창원시의 가장 화양연화, 창원시의 리즈 시절 언제라고? 22년도예요. 22년도 얼마 벌었어요? 4.9조 원 벌었다니까요. 와, 그때 진짜 돈 많이 벌었네. 자, 22년도에 4.9조 원 벌었는데 올해 4조 원 번다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창원시는 3년 동안에 완전히 폭망했다. 1번. 2번은 본 예산을 꽤 다소추게 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둘 다. 2번이에요. 둘 다긴 하지만 폭망까지는 아니고 좀 세수가 줄었어요. 22년도가 최고고 세수가 조금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4.9조 원 벌던 창원시가 4조 원 벌 정도로 폭망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고. 오케이. 자, 22년도는 뭐 굉장히 가장 돈이 많았던 시절인 거고요. 23년도부터는 돈이 쪼그라들었어요. 23년도부터는 돈이 왜 쪼그라들었나? 우리 교부세를 안 줘서 그래요. 중앙정부가. 자, 창원시 가장 큰 아까 세입이 뭐였어요? 창원시 아까 25년도 보면은 4조 원을 어디서 버냐를 보면은 가장 큰 세입은 뭡니까? 교부세에서 한 6,500억 원을 벌잖아요. 물론 보조금이 더 크긴 하지만 보조금은 그냥 이건 창원시 돈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그냥 창원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기초연금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주라고 창원시한테 준 돈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연금만 주는 거고, 중앙정부가 뭐 기초생활보장제도 주라고 준 보조금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초생활보장제도만 주는 거니까
이거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돈이라기보다는 그냥 일거리예요. 일거리. 보조금. 보조금 한 10조 원 받으면 좋을까요? 그냥 일거리만, 아니 좋죠. 좋긴 좋은데 창원시가 원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창원시 중앙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조금은. 자,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 빼고 가장 큰 돈은 뭡니까? 물론 지방세가 한 1조 가까이 되지만 교부세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큰데 교부세를 23년도에 줄였어요. 그냥 중앙정부가 그냥 돈을 안 줄게 라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교부세를 그냥 중앙정부가 국회가 여야 합의를 해서 땅땅땅 해서 창원시에 교부세를 얼마 주겠다라고 한 거를 그냥 국회가 여야 합의한 거를 이 중앙정부가 임의로 교부세를 줄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나 관례나 원칙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냥 교부세를 안 줬어요. 교부세를 그냥 이 중앙정부가 안 주니까 그냥 창원시는 그냥 꽥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 국회가 정한 이 법적으로 받아야 될 교부세를 그냥 못 받는 일이 23년도에 벌어졌는데 자 얼마나 이게 줄어들었나 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8,800억 원 정도 보통 교부세를 받았는데 그냥 7,500억 원 원래 국회는 8,4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정부가 임의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7,400억 원만 주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튼 교부세를 덜 받아서 23년도부터는 굉장히 돈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부동산 교부세도 줄어들었어요. 부동산 교부세도 22년도는 한 340억 받았는데 23년도는 260억으로 얼마 줄어들었습니까? 한 1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100억 원? 100억 원이면 큰 돈이죠. 당연히 100억 원 큰 돈인데 자, 부동산 교부세가 뭔지 아시는 분? 부동산 교부세 뭐예요? 종부세 예 아시네요. 그 종부세를 낸 돈이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교부세로 이렇게 창원시 포함해서 뭐 전국에 나눠주는 게 이 부동산 교부세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종부세가 줄어들면 창원시는 부동산 교부세 수입이 줄어요. 자, 종부세 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 원 이상 그것도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인데 창원시에 12억 원 이상 주택이 몇채일게요? 한 채도 없어요. 경남 통틀어는 한 채, 경남 경북 통틀어도 한 채도 없어요. 아니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로또 맞으면 인생이 바뀌어진 인생이 역전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로또 맞은 사람이 집을 사면은 종부세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요. 로또를 맞으면 인생은 역전될 수 있지만 종부세는 낼 수 없어요. 그 정도 돈 가지고.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게 보통이 아니라 다주택자는 몰라도 1주택자라면. 아무튼 우리가 종부세를 깎아주니까 우리가 뭐 강남 부자들은 종부세를 덜 내면서 기분이 좋아졌죠. 그 대신 누가 손해를 본 거예요? 창원 시민이 100억 원 이상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창원 시민이 100억 원 손해를 보면서 아무튼 종부세 깎아달라고 하니까 창원 시민이 뭐 그냥 10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는데 아무튼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23년도부터는 세입이 줄었다. 22년도 최고 한 3.9조 원 벌다가 23년도에 세입이 얼마로 줄었어요? 반올림에서 3.8조 이게 뭐야? 20세입 왜 세입이 이렇게 많아? 아까 얼마였었지? 22년도 최고? 4.9조 원이었죠? 예, 그쵸. 4.9조 원이었다가 23년도는 얼마로 줄었다고요? 23년도는 4.9조 원에서 4.8조 원으로 줄었어요. 반올림에서. 자, 그래서 한 1,000억 원 정도 줄었는데, 그래서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많이 줄었다면 많이 줄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얼마 벌 것 같다고요? 4조 원 벌 것 같아서 4조 원 지출계획을 세웠다면서요. 그런데 23년도 세입이 줄어도 얼마라고요? 4.8조 원. 자, 24년도 얘기를 하죠. 자, 24년도는 또 세입이 줄어서 또 세입이 줄었나요? 4점 조금은 늘었죠. 그래서 24년도 아직 25년도 결산은 안 나왔어요, 당연히. 4년도는 얼마요? 조금 세입이 늘어서 4.8조 원이에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22년도 가장 돈 많을 때 4.9조 원.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얼마라고요? 4.8조 원. 근데 올해 얼마 벌고 얼마 쓰기로 했다고요? 4조 원. 아니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한 8천억 원이 이게 올해 못 벌어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뭐라고요? 본 예산을 과소추계했다라는 거예요. 자, 본 예산을 과소추계했다는 얘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왔어요. 자, 24년도 본 예산상으로는 얼마 벌 걸로 예측했어요? 3.7조 원 벌 걸로 예상했어요. 본 예산상으로는. 자, 3.7조 원 벌 걸로 예상했으니까 얼마 지출 계획을 세웠다고요?
3.7조 원 지출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 벌었다고요? 4.8조 원을 벌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 세입이 얼마요? 1조 원이 넘어요. 자, 1조 원은 큰 돈입니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그런 설명은 자존심 상해서 안 하고요. 자, 1조 원 정도를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죠? 4.8조 원 벌 것 같으면 4.8조 원의 지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3.7조 원 벌 걸로 예측했으니까 본 예산에 얼마 지출 계획을 세웠다고요? 3.7조 원의 지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본 예산에는 세우지 못했던 돈이 계속 추가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추경을 했겠죠. 당연히 추경을 했겠죠. 자, 그래서 추경을 하긴 했겠는데 근데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 예산 위주로 좀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창원 시장이라고 해보세요. 뭐 이건 무슨 창원 시장 그러면은 당연히 공약이 있겠죠? 공약 없이 시작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산과 불러가지고 자기 공약집을 주겠죠. 자, 이게 내 공약집이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그러면은 예산과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되옵니다. 우리 그지입니다. 라고 하겠죠. 그래놓고서 시장님한테 보여주는 서류는 뭐예요? 예산서. 3.7조 원 벌 예산서를 보여주죠. 자, 창원시가 3.7조만 쓸 거면은요, 창원시는 진짜 돈 없는 거예요. 아니, 창원시 100만이 사는 도시에서 3.7조 원만 쓸 거라면은 그냥 법정 의무 지출이랑 공무원 인건비랑 원래 해야 되는 사업들 빼면은 솔직히 여러분이 시장이 아니라 시장님 할아버지가 돼도 공약 못해요. 3.7조 원 가지고 못해요. 아이고, 돈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공약 못하겠네? 라고 포기를 하겠죠? 그런데 진짜로 3.7조 원만 벌 창원시라면 정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실제로 얼마 벌었다고요? 3.7조 원이 아니라 4.8조 원을 벌었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추경을 세우겠죠? 그럼 여러분이 시장님이에요? 추경 때 오케이, 본 예산 때는 돈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공약 못했는데 추경 때는 우리가 본 예산에 예측 못했던, 정말 예측 못했을까요? 예측 안 했겠지만 아무튼 본 예산 때 예측 안 했던 돈이 새롭게 생겼으니까 추경 때는 내 공약을 사업 집어넣어라 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관례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공무원한테 가장 중요한, 저도 공자 출신이고 소유관까지 했습니다만 공무원한테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관례가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관례 없겠지. 새로운 사업에 무슨 관례가 있겠어요? 나의 새로운 공약은 관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관례 없어요. 근데 공무원한테는 관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원칙적으로는 관례 없는 새로운 커다란 사업을 추경에 세우는 것은 사실 원칙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올해만 생길 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크고 새로운 사업을 해놓고서 내년도 그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업 그럼 폐기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좀 크고 새로운 관례가 없는 사업은 사실상 언제 세우는 게 원칙이에요? 본 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 예산은 왜 새로운 사업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추경은 왜 새로운 사업을 못해요? 관례가 없어서. 그럼 새로운 사업 언제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계획을 본 예산 위주로 짜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남는 돈도 의외로 있어요. 자, 24년도 얘기만 하죠. 자, 24년도 실제로 얼마 벌었다고요? 4.8조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자, 25년도는 아직 결산 당연히 안 나왔으니까 가장 최근 24년도요. 24년도 4.8조 원을 벌었어요. 자, 쓴 돈은 얼마입니까? 세출 4.2조 원이에요. 자, 원래 예산상으로는 3.7조 원을 벌고 3.7조 원을 쓰려고 했었죠. 예산상으로는 번 돈을 3.7조 원 벌고 3.7조 원 써서 똔똔 0으로 만드는 게 우리 목표이자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목표이자 계획은 당연히 지킬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 목표 계획 다 지킨 사람 있어요? 그럼 왜 여기서 강의 듣고 있습니까? 밖에 나와서 인생을 즐기셔야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당연히 목표와 계획한 거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3.7조 원을 벌고 3.7조 원을 쓰려고 해서 딱 0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거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목표를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죠. 자, 4.8조 원 벌었어요. 목표는 얼마예요? 4.8조 원 쓰는 건데 물론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런 수 당연히 없는 건데 얼마를 썼다? 4.2조 원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번 돈 세입에서 세출 얼마를 못 썼습니까? 5,900억 원을 대강 퉁쳐서 6천억 원이라고 할게요. 자, 6천억 원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요. 자, 말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세입과 세출의 개 잉여금, 세계 잉여금 쉽죠? 네, 세입 4.8조 원, 세출 4.2조 원,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 잉여금 얼마? 간단한 상수잖아요. 4.8에서 4.1 빼요. 얼마예요? 0.6, 예, 6천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6천억 원은 세계잉여금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얘를 그냥 저는 쉽게 못 쓴 돈이라고 표현할게요. 아니, 세입에서 세출 뺀 게 못 쓴 돈이죠. 자, 못 쓴 돈이 6천억 원이 있어요. 못 쓴 돈 6천억 원이 있는데, 저는 이 못 쓴 돈 6천억 원 중에서 이월금 빼고 보조금 반납금 빼고 나머지 그 남은 돈, 얘가 세계잉여금이니까 얘는 이거 이월금 빼고 보조금 반납금 빼고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이죠. 세계잉여금, 자, 저는 쉽게 말해서 못 쓴 돈은 6천억 원이지만 남은 돈은 한 1,900억 원 정도 남았다고 표현할게요. 자, 못 쓴 돈에서 못 쓴 돈 6천억 원, 이거 이해 못하실 분 없죠? 세입에서 세출 뺀 게 못 쓴 돈이죠. 자, 못 쓴 돈 6천억 원인 건 알겠는데 왜 남은 돈은 6천억 원이 아니라 1,800억 원이죠? 자, 이거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자, 못 쓴 돈 6천억 원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10개를 1억 원 주고 사기로 했어요. 자, 그럼 10개를 1억 원 주고 샀어야 하는데 이거 포인트 만드는 회사에서 차원 씨한테 전화가 와서 미안해. 내가 원래 12월 31일까지 10개 납품하기로 했는데 이거 우리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납품 못했게 생겼어. 미안? 그러면 차원 씨는 어때요? 아, 그럼 내년 뭐 한 2월 8일 날까지는 꼭 납품해라 라고 해서 전화 끊었어요. 자,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원래 10개를 받고 1억 원을 쏴줬었어요. 이제 차원 씨는. 그런데 아직 10개 못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쏴줘요? 설마 그렇지 않겠죠. 1억 원은 창원시 통장에 그냥 현금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현금 1억 원이네? 아싸 하고 이 1억 원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왜? 내년도 2월 8일 날 이 물건을 납품하면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냥 1억 원을 지출해야 될 거잖아요. 자, 분명히 1억 원 못 쓴 돈이죠. 그런데 남은 돈이에요? 딴 데 쓸 수 있는 남은 돈이에요? 아니죠. 이런 1억 원을 뭐라고 해요? 이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월금이라는 게 넘어가면 이월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정 사업에 묶여서 넘어간 돈, 그것만 이월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월금은 못 쓴 돈인 건 맞지만 남은 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못 쓴 돈은 6천억 원, 이월금 빼고 보조금 반납금 빼고 남은 돈이 바로 한 1,9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900억. 큰 돈 아닌가요? 1,900억은 당연히 큰 돈인 거고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24년도에 여러분이 창원시에 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사업 기획안을 기깔나게 하나 썼어요. 그래서 딱 창원시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기막힌 사업 기획안을 썼는데 이거 한 10억 정도 든대요. 이 사업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죠. 참 안타깝네요. 그건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10억 원 없어요. 이렇게 했죠. 만약에 10억 원짜리 사업을 했으면 창원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870억 남을 순세계잉여금이 1,860억 남는 거 말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균형재정 원칙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좋은 행정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10억 원짜리 사업 계획안이 아니라 100억 원짜리 사업 계획안을 써서 창원시한테 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원시가 안타깝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말도 안 해요. 장난합니까? 10억 원 정도만 해도 이게 사업 계획안 보기나 하고 안타깝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립 서비스를 해주는데 100억 원짜리 사업 계획안 써서 제출하면은 보지도 않아요. 지금 장난합니까? 100억 원이 이런 일일까요? 라고 할 거예요. 자, 만약에 100억 원짜리 사업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원시는 1,870억 남을 순세계잉여금이 1,770억 남는 거 말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균형재정 원칙에 더 부합하는 더 좋은 행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 살림의 원칙이 중요해요. 가정 살림은 어떻게 하면 살림 잘한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일했는데 10억 모았어요. 저 살림 잘한 거예요. 칭찬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중앙정부라는 살림 어떻게 하면 잘한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적극적인 지출을 하고,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소극적인 지출하고, 왔다리 갔다리를 잘하면은 좀 친해 소리 듣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창원시는 어떻게 하면 살림 잘한 거예요? 균형재정. 3조를 벌 때는 딱 3조 쓰고 4조를 벌 때는 딱 4조 쓰면 좀 친해. 이게 살림 잘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재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그 재정의 원칙을 국민들이 자꾸 몰라서 모든 거를 가정살림에 비유해서 평가를 하면은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괜히 세금을 더 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돈 남길 거면은 세금을 그만큼 덜 내는 게 낫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1,800억 정도 남았는데, 자, 그게 얼마나 많이 남은 거냐? 전체 세출에 대비, 전체 세출 4조 원 대비 한 1,800억 원 제가 나눠보니까 한 4.4% 정도 남은 거예요. 자, 창원시는 이걸 보고 제 말을 들었으면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할 거예요. 에이, 선생님, 어디서 재정을 책으로만 배우신 것 같은데 지방정부는 원래 그래요. 뭐 이론은 뭐 선생님 말이 뭐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재정을 책으로만 배우셨네. 에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라고 보통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할 겁니다. 자, 원래 그래요? 근거는요? 라고 그러면은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우리 기초지자체는 한 6%나 남겼잖아요. 우린 잘한 거예요. 남들은 6% 남기는데 우린 4% 남겼잖아요. 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원래 그렇다는 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하고 싶어요. 자, 일단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원시 20년 전에도 안 그랬고 한 10년 전에도 안 그랬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발생한 이상한 병리적인 현상이에요. 원래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창원시 뭐 제가 뭐 이론만 알고 뭐 실무를 모르시네라고 공무원들은 그러는데 저는 그 공무원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는 못하고 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당신 예산과 온 지 얼마 됐어? 3년 됐대. 그러면은 당신은 창원시 실무에 대해서 3년밖에 모르는데 나는 창원시 실무를 20년 전 실무도 알고 10년 전 실무도 알고 실무를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라는 말을 하고는 싶은데 뭐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죠. 저는 생각하니까 오케이 20년 전에도 안 그랬고요. 10년 전부터 생긴 이상한 병리적인 현상인데 원래 그렇다고 해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원래도 안 그랬고요. 자, 다른 데도 다 그래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무슨 소리냐? 다른 데도 거의 그래요.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물론 창원시가 유달리 못하는 곳은 아니에요. 평균 보면 한 6.8% 남았는데 창원시는 4.4%밖에 안 남았으니까 평균보다는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만게 잘하는 데도 있는데 아이고 여기는 왜 이러냐. 보통 다른 데는 한 2%대 꼭 나오는데 경남은 왜 이러지. 보통 다른 데 가면은요 2%대 꼭 이런 데 보세요. 여기 야 네, 하남 같은 경우는 한 1.9%만 남기고 그래도 깔끔하게 다 쓰잖아요. 뭐 한 3.1%, 한 3.2%도 제 눈에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본청와도 한 2.1%만 남기고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2% 정도 남기는 거는 남길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다 씁니까? 근데 이게 남기더라도 적절하게 남겨야지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된다. 이건 창원시가 유달리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닌데 4%? 1,800억이나 남기는 거 너무 많이 남겼다라는 건데 오케이. 근데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통합재정 안정기금인데요. 제가 그 수색인연금이 너무 많이 남은 거 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2018년도에 수색인연금 보고서를 우리나라 최초로 따냈어요. 전국 보고서. 그게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막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제 보고서 가지고 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아주 경로를 했어요. 아니 왜 지자체들 왜 수색인연금 많이 남기냐. 이거 많이 남기면 교부세 덜 줄 거야. 막 이렇게 뭐 법 제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순세기여금을 지갑에 비유할게요. 순세기여금을 지갑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보죠. 지갑에 돈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뭔가 안 좋아요. 여기저기서 의회에서도 뭐라고 해요. 뭐 시민사회에서도 뭐라고 하고. 자, 그렇다면 지갑에 있는 돈, 순세기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소고기를 사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쉽게 이 지갑에 있는 돈을 더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돼지저금통에다가 집어넣으면 순세기여금 어떻게 되겠어요? 얇아지겠죠. 그 돼지저금통 이름이 바로 뭐예요? 바로 통합재정안정기금이에요. 자, 통합재정안정기금은 자,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고요. 기금은 예산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올해 창원시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4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창원시에 쓸 수 있는 돈은 예산도 있지만 4조 원 바깥에 또 뭐가 존재한다고요? 기금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산이 아니에요.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존재하는 거고. 자, 우리 창원시 28년도에 얼마 벌었다고 했어요?
4.8조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4.8조 원 벌고 4.2조 원 썼다라는 게 창원시 저는 예산만 말한 거고 거기 예산 바깥에 뭐도 존재한다? 기금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산에서 기금으로 얼마를 저축했다는 얘기예요? 무려 1,500억 원을 저축했다는 얘기예요. 자, 예산에서 남은 돈 얼마예요? 1,800억 원. 그리고 저축한 돈, 기금에 저축한 돈이 얼마예요? 1,500억 원.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한 3,300억 원 정도 되네요. 자, 3,300억 원이 무슨 형태로 있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있어요. 현금으로. 자, 창원시 현금으로 그냥 예산에 1,500억, 예산에 1,800억 원 순생이력은 남았고 기금에 1,500억 원 합쳐서 3,300억 원이 그냥 현금으로 남아있다라는 건데 자, 3,300억 원이면요. 제가 여러분 스케일을 뻔히 아는데 창원시에서 하고 싶은, 되고 싶은 거 제가 소원수리 다 해볼까요? 1,000억 원이면 거의 다 할걸요. 뭐 혹시 허경영 같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허경영 같은 분만 없으면요. 창원시에서 하고 싶은 소원수리를 다 해도 한 1,000억 원, 2,000억 원이면 웬만하면 다 할걸요. 그런데 예산과 기금에 남아있는 돈이 무려 3,300억 원이다. 전체 예산의 한 8%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창원은 특히 이 기금에 있는 돈이 굉장히 크죠. 물론 창원이 제가 특별히 살림을 못한다고 한 건 아닙니다. 다른 뭐 경남 평균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남아있는데 이 예산 기금 합친 돈이 창원시는 8%만 남아있으니까 창원시가 뭐 경남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난데 아니 근데 경남이 창원이고 창원이 경남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창원이 뭐 경남에서는 잘해요.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해요? 창원은 최소 경남에서는 1등 해야 되는 곳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냥 다른 데랑 비교해보면은 훨씬 더 살림을 깔끔하게 잘하는 데가 창원시보다 여러 군데 있다라고 하면은 창원시가 평균보다 잘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만족할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다른 곳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행정이나 뭘로 보나. 자, 그런 의미에서 20 보면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특히 24년도 기금의 이 통합재정 안전기금이 한 1,500억 정도 남아 있다라는 걸 보면은 뭐 이래. 그런데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그 4년 전 그 지선 때 모 지자체 인수위원을 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제가 뒷글 있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그때 겪은 일을 이렇게 막 모 지자체라고 언론을 막 쓰고 있는데 모 지자체 인수위원을 했는데 그때 4년 전이니까 몇 년이죠? 22년인가? 22년, 예. 22년 인수위원을 했으니까 제가 재정국장한테 21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겠죠? 자, 21년 결산 보고를 받았더니 그 지자체 순생잉여금이 600억, 한 700억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자, 700억 원 남는 보고 받고 제가 바로 22년도 본예산을 봤어요. 그랬더니 순생잉여금을 700억 원 중에서 400억 원만 반영했더라고요. 아니 21년도 남은 돈은 700억 원인데 22년도 작년에 남은 돈을 반영한 그 본예산에 400억 원밖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700억 원 남을지 몰랐으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700억 원 남는 것은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10월 31일 날 확정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은 언제 짜요? 그 전에 짜잖아요. 그러니까 700억 원이 남을지 600억 원이 남을지 사실 잘 몰라요. 이건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700억 원 남을 돈 중에서 이 400억 원만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은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300억 원. 작년에 남은 돈 700억 원, 본예산에 인식한 돈 400억 원, 추경에 쓸 수 있는 돈 300억 원이죠. 자, 여러분이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남은 돈 중에서 본예산 400억 원 빼고 내가 쓸 돈이 300억 원 있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지선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시장이니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300억 원이 있고 추경 편성할 권한이 있고 3개월 뒤에 지선이면은 추경에 300억 원 중에서 얼마 편성할 거예요? 뭘 얼마 편성해? 300억 원 편성해야지. 여기서 얼마 편성할까 고민하시는 분 정치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정치 못합니다. 모든 걸 다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당연히 300억 원 남았으면 300억 원 추경이 편성해야죠. 정치적으로도 300억 원 편성해야 되지만 행정적으로도 300억 원 편성해야 돼요. 왜? 균형재정 원칙. 자,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이렇게 추경 예산을 바로 살펴봤죠. 근데 놀랍게도 300억 원 중에서 얼마 편성할게요?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아주 추경을 조금만 하고 이게
그 아웃됐어요. 아웃됐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인수위가 꾸려졌겠죠 당연히. 이건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 재정국장한테 이게 다른 위원이 들으면 안 될 거예요. 이게 싸한 거예요. 느낌이 싸하잖아요. 그래서 구석 가서 물어봤어요. 국장님 왜 추경에 300원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 말을 이해를 못해요. 2월금 말하는 거니? 아니 2월금 말고 2월금 뺀 나머지 순세기 잉여금 중에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나머지 300억 원이라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재정국장이 제 말을 아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놀랐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예산과장을 안 한 재정국장이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과장이 모를 수는 없어요.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예산과장은. 그래서 국장님도 모르시면 그럼 예산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산과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과장님 손잡고 또 구석 가서 살짝 물어봤죠. 과장님 왜 추경에 300원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나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봐요. 우리 선수끼리 솔직하게 말해요. 왜 추경 때 300원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이 한 말이 저는 평생 못 잊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씩 웃으면서 당선인을 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직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 정치를 해야지 그러고 싶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황당한 일이 물론 창원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일부 공직자는 이 공직자가 시장이랑 짜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돈을 남기는 게 시장 몰래 그런 데도 있는데 제가 보면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반반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시장이랑 짜옹을 해서 이거 돈 남기고 나중에 한번 뭐 선거 직전에 뭐 한꺼번에 뭐 쓰자 뭐 이 시장이 뭐 원하는데 이렇게 의회가 뭐라고 하니까 돈 없는 척 했다가 나중에 딱 한꺼번에 이렇게 쓰자 뭐 그런 식으로 시장님이랑 짜옹해서 돈을 남기는 데도 있고 이게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시장님도 속이는 데가 있어요. 이게 예산실에서 왜 시장님을 왜 속이냐? 자꾸 우리 그 예산과 입장에서는 이 4년마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이게 뭔가 이상한 사업이나 하려고 그러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장님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근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한번 어떤 데 25년도 자 일반 24년도 일반회계에서 순세기잉여금이 얼마 남았어요? 일반회계에서 순세기잉여금이 한 1,400억 원 남았죠? 자, 24년도 1,400억 원 남았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년도 수입이 돼야죠? 자, 25년도 수입이 1,400억 원 중에서 25년도 이게 본예산이죠? 자, 본예산 얼마를 반영했어요? 500억만 반영했어요. 1,500억 남았는데 왜 500억만 반영했어요? 일단 1,500억 남을지 몰라요. 그 12월 31일 날 확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아무리 몰라도 1,500억 중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반영해야지. 1,500억 중에서 500억만 반영했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이건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무 과소추기한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원시는 본예산을 과소추기한다고 그랬죠. 본예산을 과소추기하는 방법이 뭐예요? 작년에 남은 순세기잉여금 한 1,500억 남았으면 솔직히 1,500억 정확히 1,500억 남을지는 몰라도 대강 1,000억 원 이상 남을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본예산은 딱 500억 원만 그냥 500억 원이 그냥 관행이네요. 그냥 500억 원만 반영해 놓고서 우리 본예산 3.7조 원밖에 못 벌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오케이. 1회 추경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 1,400억 다 반영하는 거죠. 이건 정상적이죠.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다른 좀 나쁜 지자체는 1회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는 나쁜 지자체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되게 혼내요. 아니 이건 심하다. 본예산은 정확히 1,400억 원 남을지 몰라도 1회 추경 때는 알잖아. 근데 창원시는 뭐 그런 나쁜 일을 하진 않지만 근데 저 같으면 500억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을 한 1,000억 원 이상 편성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회 추경을 했는데 문제는 보통교부세입니다. 이거 제가 이 얘기까지는 해도 되겠지? 뭐 강의 준비해놓고서 뭐 할까 말까 막 써내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창원시의 가장 큰 문제는 전 이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제가 본예산 과소추기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행안부가 창원시한테 25년도 보통교부세를 얼마 줄 거라고 내시를 보냈냐면요. 8천억 원 줄 거로 내시를 보냈어요. 분명히 행안부는 창원시한테 이 8천억 원 줄 걸로 내시를 했는데 그런데 25년도 보통교부세를 얼마 잡았어요? 6,200억을 잡았어요. 아니 행안부는 우리한테 8천억 준다고 했는데 왜 창원시는 6천억만 받을 거로 내시했어요? 이건 행안부가 나쁜 짓 한 거예요. 저는 행안부랑 맨날 싸우는데
8천억 원 준다는 매시를 언제 하냐면 12월 달에 해줘요. 환장해요. 12월 중순 이후에 해줘요. 아니 그러면 이미 25년도 예산 다 짠 상태에서 매시를 그렇게 늦게 해주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행안부랑 맨날 싸우죠. 이건 뭐 청원시 잘못 아니에요. 행안부가 최소한 간해시를 저는 한 10월 달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해시도 안 해줘요. 그래서 뭐 8천억을 받을 거를 12월 달에 창원시는 통보받았기 때문에 나는 통보를 받기 전에 25년 본예산을 짜서 6,200억 원을 받을 거를 예측했어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에이, 해도 너무해요. 그러니까 8천억 원은 몰라도 최소한 7천억 원 받을 거라고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예측 못하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공짜로는 안 알려주고 그냥 약간만 그냥 돈 주면 저희 충분히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뭐 이건 전문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원시 공무원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제가 그냥 넘어가 줄게요. 한 7천 보통 다른 자체는 8천억 원을 예측하지 못해도 한 7,500억 정도는 예측해요. 근데 창원시가 예측을 못한 건 아니라 이건 안 한 거긴 하지만 그냥 우리 그 마음이 넓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죠. 까짓 거 봐주죠. 자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 추경 때 8천억 원을 해야 되죠. 자 1차 추경을 볼까요? 1차 추경을 봤는데 본예산에 6,400억 원을 예측했으면 1회 추경에 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8천억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작년 12월에 내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얼마 썼어요? 7,200억을 한 거예요. 이건 좀 이례적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1회 추경에 다 이 받은 거를 다 해줍니다. 오케이. 1회 추경 때 이 7,200억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최소 언제는 해야 돼요? 2회 추경 때는 해야죠. 응? 2회 추경 때 보통 교부세 얼마 했어요? 6,900억. 이거 뭐 깎았나? 아니 이제 여기 7,800억. 7,200억에서 조금 더 쓰지. 7,800억, 8천억 받기로 했는데 그래도 한 180억 정도는 요거 안 했어요. 그러면 3회 추경 때 했나? 3회 추경 때는 얼마였어요? 오케이. 3회 추경 때 드디어 8천억 원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3회 추경 언제 했어요? 3회 추경 12월 19일 날 했어요. 12월 19일 날 200억 원을 추가로 잡으면은 이제 19일이면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열흘 동안 200억 어떻게 씁니까? 못 써요. 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세기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아니 살림을 하다가 순세기여금이 남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너무 많이 나오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100% 다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시장해도 제가 시장해도 순세기여금 영어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2% 정도 남았다. 뭐 한 24년도 순세기여금 얼마 남았다고요? 한 1,500억 정도 남았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한 1,500억 정도, 1,800억 정도 남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한 1,000억 원 정도 남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교통교부세. 분명히 행정안전부가 우리한테 8천억을 준다고 내시를 줬는데 그런데 우리는 12월 달에 가서야 8천억 원을 세입에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럼 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고요. 근데 이걸 제가 창원시한테 안 물어봤지만 창원시한테 물어보면은 또 의외로 그럴싸한 답을 말할 거예요. 우리 분명히 행안부가 8천억 주기로 했는데 왜 1차 추경에 8천억 원 인식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23년도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받기로 한 보통교부세를 대통령이 임의로 안 줬잖아. 아무런 법적 근거 없고 아무런 관행도 없었지만 그런 관행이 한 번도 없었지만 분명히 국회가 우리한테 주기로 8천억 원을 약속했는데 23년도에 임의로 깎아서 줬잖아. 25년도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12월 때까지 반영하지 않았어라고 아마 말할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하면 참 의외로 그럴싸한가요? 그런 일은 진짜 이게 참 나쁜 짓을 한 거죠. 23년도 보통교부세를 깎은 그 나쁜 짓 때문에 창원시처럼 혹시 국회가 정한 보통교부세를 우리한테 그냥 임의로 또 안 줄까봐 그렇게 이걸 반영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면 참 의외로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런 황당한 일은 이제 더 이상 벌어질 수도 없고 벌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럴까봐 이 보통교부세를 인식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면 또 의외로 또 할 말은 없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 이거예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건데
요거는 사실 제 음악을 잘 이렇게 전체 공개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냥 제 기분상 이거 공개해줘서 아주 따끈따끈하죠. 25년 12월 31일 현재 창원시 12 순서대로 가장 제가 이거 나열을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창원시 정체라고 봅니다. 왜? 여러분이 저한테 대한민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728조를 쓰는 정치 집단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창원시가 뭐 어떤 곳이라고 말하면 창원시는 4.8조를 쓰는 정치 집단입니다 라고 저는 말해요.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시의원이 되냐에 따라서 4.8조를 어떻게 쓰는지가 달라지는 정치 집단이 창원시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창원시 본질, 12순서대로 쭉 나열한 게 이게 바로 창원시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가장 시비를 많이 쓰는 곳은 어디예요? 인건비죠. 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창원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초지자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만 알수 있죠. 이거 모르시는 분 있었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창원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든 이 시비를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인건비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그냥 하나 안 하는 소리야. 아, 창원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초지자체였구나 라는 정보밖에 못 얻어요. 자, 두 번째 사업이고요. 시내버스 재정 지원. 이거는 조금 의외로 약간 조금 특이하긴 해요.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한 4위, 5위 정도 사업 정도 되지 창원시처럼 이렇게 인건비 빼고 1위 지자체는 꽤 드물긴 하거든요. 그래서 창원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정치 집단이다 라는 두 번째 사실까지 알았어요. 일단 창원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초지자체다. 그리고 창원시는 시내버스를 재정 지원하기 위한 정치 집단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 이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다른데 기초연금 지급이 한 2위, 3위 정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창원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초지자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이 있다. 자, 이거 가지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창원시는 저축을 하기 위한 정치 집단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창원시는 저축을 하기 위한 정치 집단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무슨 소리냐면 자, 민간이 잘하는 게 있고 시가 이 공공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자, 저 민간은 이거 시내버스 이거 못해요. 민간 어느 시든 민간 100% 시장 원리의 시내버스를 이게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어요. 그렇죠? 뭔가 민간의 이 노하우와 돈도 필요하고 이 지자체의 노하우와 돈도 같이 필요한 게 시내버스예요. 자, 기초연금 이건 민간이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런 국가의 노후, 건강 이런 복지를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낸 거예요. 이건 민간이 못하는 거니까 여기에 쓰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민간이 더 저축을 잘해요. 창원시에 더 저축을 잘해요. 민간이 훨씬 더 잘해요. 아니 이거 창원시 안 물어봐봤자 이거 여기다가 저축해봤자 이자율 한 2점 몇 프로일걸요? 3점 몇 프로 절대 아닐 거거든요. 자, 그냥 요즘에 미국 국채만 사도 한 5% 정도 이자 수익 올라요. 아니, 미국 국채만 사도 5%인데 저 같은 사람이 뭔가 5% 정도 이 금리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세금을 걷죠. 세금을 거둔다면 어떻게 해요? 저축을 하죠. 저축을 해서 괜히 한 2.5%짜리에다가 저축을 해요. 민간보다 당연히 정부가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없어요. 근데 민간이 잘하는데 왜 돈을 가져와서 왜 저축을 할까요? 이거 너무 커요. 자, 그리고 이 순서대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한번 지출률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실까요? 자, 해양 신도시 건설 480억을 편성했는데 얼마를 썼어요? 180억을 쓰고 300억 원을 못 썼어요. 자, 300억 원 못 썼다는 것을 저는 300억 원의 기회비용을 지출했다고 표현할게요. 자, 우리 돈이 없다고 그랬죠? 왜 돈이 없어요? 여기에 못 쓴 돈 300억 원, 여기에 못 쓴 돈 100억 원, 여기에 못 쓴 돈 130억 원, 여기에 예비비하고 조금 남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못 쓴 돈 20억 원, 여기에 못 쓴 돈 이건 뭐야? 이거는 기금 예치니까 어쩔 수 없고 여기에 못 쓴 돈 10억 원. 자, 이렇게 못 써서 불용되거나 이월된 분이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돼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돈이 없다라고 하죠. 근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치게 이월금과 불용액이 많은 사업들이 분명히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2월의 불용액을 줄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에 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오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쭉 보시면은 창원이 어떤 곳인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먼저 구정덕 의원님부터 이제 토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사를 좀 서서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구정덕 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라발림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상민 수석연구원의 창원시의 이제 수입과 지출, 그 순수 위험, 여러 부분들에서 숫자로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셨는데 저는 7년 한 6개월 정도 창원시의회 규정 활동을 하면서 19번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가 본 창원시가 왜 이렇게 예산도 그렇지만 밖에서 보기에 이렇게 가난한가라고 이렇게 토론 주제가 되어서 상당히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시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사실 한쪽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해야 되나 제가 7년 6개월 정도의 예산을 편성과 결산을 하면서 이걸 좀 더 제대로 다뤄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해서 창원시가 되는 사례소나 타주도가 이렇게 좀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또 반성과 또 앞으로의 또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창원시의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요구하고 함께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활동을 좀 더 방향성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토론의 8점을 이제 적으면서 제가 8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론에 앞서 저는 창원이 어떤 도시인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AI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2010년 창원 마산 시내가 통합되어 하나의 생활권이 된 도시이며 기계, 방산, 조선, 전기, 전자산업이 발달한 중하고 중심지 기계공업의 메카라고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산업의 기반이 튼튼하면서 계획적으로 잘 조성된 살기 좋은 경남의 중심도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는 경남의 인구의 3분의 1이 집중되어 있고 대한민국 5대 통제시 중 유일한 지방도시입니다. 하나 유로패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 같은 최근에 최종 시총 10위권에 진입하는 기업이 있는 창원입니다. 이처럼 좋은 기반을 가진 창원의 시민들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체 지도자들의 시정 판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2010년 통합에 대한 창원시가 보수 정권 또는 진보 정권으로 이제 시장으로 그리고 다시 보수 정권 시장으로 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방향성, 행정 운영 방식, 재정 운영, 시민 참여 방식 등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도 여기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정과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다 보니 이것이 큰 원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를 흠집내고 내가 돋보이게 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나, 터지만 잡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반성하게 됩니다. 둘째, 전입시장의 정책과 사업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토, 그 원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내세워서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4년간 추진한 사업들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추진된 사업들은 허지부지 되거나 내용과 절차를 재점검한다고 또다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과정이 사업의 추진의 척기를 놓쳐버리는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이 풍요 속의 빈곤에 처한 창원의 현실이 아닌가. 전입시장에 추진한 사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왔다면 창원의 지금 모습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셋째, 시정의 지적 쌓기와 시장의 지적 쌓기와 홍보가 시민의 삶을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정을 책임지겠다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모두 화려한 공약을 내세우며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 시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홍보, 취득을 썼는데 자신의 기반을 다지는데 더 치중하지 않았나. 시의회에서 몸담으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과도한 취득 쌓기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미래 세대까지 부담을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과 미래 세대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살펴온 세 가지 모두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문제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 유치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도시가 균형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문화와 관광산업 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민선 6기 안상수시장 재임 시기에 3개 스타필드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허성무시장에서는 입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고 이 사업이 만약에 신속하게 처리되었다면 스타필드가 정상적으로 개장했다면 지금의 창원은 많이 달라졌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 걱정을 합니다. 과연 대기업이 들어와서 문제인지 떠나서 문제인지 마산과 진해의 최근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2024년 6월에 롯데백화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인근 소상공인 조사 결과로는 88%가 폐업 이후에 상권이 침체되었다고 답했고 유동인구는 50% 이상이 줄었고 65%는 월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폐점 이후 부림시장과 의시장 등 마산 중심 상권이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수 있습니다.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7년간 함께였던 홈플러스가 진해점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 신문 기사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해점 인근의 경화시장은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홈플러스 주차장은 시장 손님들로 가득해 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근 상권에 홈플러스 덕을 크게 봤다고 했고 시장을 보러 왔다고 홈플러스 들으는 사람, 홈플러스 왔다가 시장 구경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홈플러스가 없어지면 가격이 클 것이라고 걱정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장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창원시는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망설이다가 저는 이 시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트로트와 K-팝으로 열광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에게 세금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 단상에서 완공 2년 전부터 시정질문과 5만 원을 통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그것은 메아리로만 남아있습니다. 민선 시장의 과도한 취득 쌓기 사업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입니다. 창원의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은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제가 처음으로 이 사업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업이 민선 7기 때 추진한 것으로 전국 최초라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전국 최초의 액화플랜트 사업이 시민들에게 채무 부담을 안기는 수소 폭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과 타당성 조사 부족 및 절차적 문제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경제성, 재정 영향 분석과 법적 절차 준수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내부적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이 사업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점. 둘째, 수요 예측 실패 및 시장의 기반 부재입니다. 실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생산 설비를 무리하게 구축한 결과 생산된 액화수소를 판매할
충분한 수요처가 없다는 점. 특히 중요한 점은 충분한 수요처가 없음에도 창원시가 5톤의 액가수소를 30년간 의무 부담으로 구매 허가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원시에 가난하게 만들고 30년간 시민에게 촉수를 채우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5톤의 생산량을 30년간 현금으로 사겠다고 이 하락세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의 젊은이들이 30년간 이 비용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재정부담 확대입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창원시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수십억 원대 손실 및 소송 위험까지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 원인은 홍보와 치적을 위해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를 가다 예측해서 전문가 조언을 무시하고 주먹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데 있지 않나 봅니다. 이러한 책임을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떠안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며 비과학적 사업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수소 액화 플랜트 사업 문제만은 아닙니다. 창원시에는 팔룡터널과 공원 일몰제라는 사례가 추가로 말씀을 짧게 드린다면 팔룡터널 사업은 BTO 방식으로 시설은 시에서 기부되었지만 민간 사업자가 동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로로 개통한 팔룡터널은 통행량이 예산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작년 12월에 팔룡터널 민간 투자 사업 현행 조건 조정에 따라 예산의 의무 부담 및 변경 실시 협약 동의안을 창원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창원 팔룡터널은 운영 시기는 일단 멈추는 것을 막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변경 협약을 기존의 BTO 방식을 최소 비용으로 방식은 전환하는 것은 골자이긴 하지만 이에 따라 운영기간 22년 동안 우리는 또다시 350억에서 600억 원에 관한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공원 일몰제입니다. 창원시가 매일 해야 하는 공원 일몰제 사용료는 256만 제곱미터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마련했지만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1164억 원, 지금 현재입니다. 이자로 많은 160억 원을 2025년 9월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직 30%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는, 아직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서 매입해야 할 예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푸른 도시 창원을 위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시민 세금을 아껴 쓸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만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공원의 보상을 우선위에 두었다면 그 공원이 감정공원과 반송공원, 용동공원, 공원 일몰제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공원 일몰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효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우리는 이 공원을부터 먼저 보상함으로써의 재정 부담은 크게 옳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2019년도부터 공원 일몰제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더라면 서울시처럼 도시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만약에 어땠을까? 서울은 2020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도시공원을 일대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여기를 도시공원을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말하자면 공원을 유지하되 우리가 억지로 매입하지 않아도 되면 재정 부담을 줄인 데가 서울시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또한도 창원시에서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모두 그냥 2027년까지 사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일몰제는 연장자 27년까지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저의 지속적인 시정 질문으로 팔룡공원은 마스터플랜 수립에 올해 착수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전체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상을 했더라면 아마 1,000억 원대의
우리 무계획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창원시는 이러한 문제성 대규모 사업들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창원의 문제는 가난한 홀에서 벗어나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 6월 창원시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창원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다음 시장에게 새로운 공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사료처럼 이렇게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끝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연, 학연, 혈연, 인정이 아닌 창원시를 부흥시킬 인재가 누구인지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눈으로 가려내야 한다는 점, 이것이 우리 창원이 부흥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가장 지금 남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혁이 의원님의 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의회 막내 진영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도 강의를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오늘 또 주최 측에서 통합되면서 창원시가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을까 이런 좀 같이 좀 준비해달라서 철저하게 주최 측이 준비된 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된 원고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2번 보시면은 통합 이후 재정 체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라고 적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통합 직후에 2011년도 창원시 재정 자립도가 47.9%, 그리고 재정 자주도가 72.6%더라고요. 근데 이제 2025년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재정 자립도가 31.4%, 그다음 재정 자주도도 56.3%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보면은 어찌됐든 자율성과 이제 재량이 크게 약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재정 구조가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수치만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창원시하고 비슷한 이사 지자체 17개 정도 묶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17개 유사단체들 저희 뭐 김해시라든가 성남시 이런 것 있습니다. 이런데 평균이랑 비교해보면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하락한 추세랑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추세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통합시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 구조에 대해서 그때 고민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남이랑 부산이랑 뭐 특별연합군 통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율을 좀 어떻게 강력 지자체가 할 수 있게끔 할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이 지켜지지 않았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선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에 있는데요. 이 표에 보면 15년간 추가 재정을 보장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가 받고 있는, 창원시가 받고 있는 보통 교부세의 10%만큼 더 주겠다, 10년 동안 처음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가 통합을 했어요. 통합하고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법이 만들어질 때는 10년간 10%더 주는 게 아니고 10년간 6%더 주는 걸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4%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회 소위에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좀 논의됐던 거는, 통합되면 창원시가 더 잘 살 건데 교부금 이거 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국회에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애초 국가가 준다고 했던 10%를 못 받고 6%를 받았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창원시 입장에서는 통합을 했는데 정부가 더 주기로 했는데 4%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연장해서 더 달라라고 해서 그나마 이 연차별로 6%, 5%, 4%, 2% 줄여나가시면 조금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발표와 이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실제로 받았던 차익을 확인해 보면요, 저희가 848억 원을 정부가 더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아래 통합 이전 교부세 대액 보장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정부에서 5년 동안 보장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도 결국 4년만 보장해 줬거든요. 그래서 정부 약속한 것보다 못 받은 금액이 약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5페이지 넘어가면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 집간접 통합 비용이 약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통합 시민 불이익 배제 원칙 실현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창진이 이제 통합되면서 이제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수당 같은 걸 받잖아요. 행사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노인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도 받고 하는 것들 복지 예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진해에서 2만 원을 받고 마산에서 3만 원 받고 있으면 이거 높은 수준으로 동등하게 다 줘야 됩니다. 5만 원으로 그렇게 통합되면서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난 그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반대로 비슷한데 저희 뭐 체육시설 이용하면 회비를 내잖아요. 근데 뭐 마산에서 2만 원 내고 진해에서 1만 원 내고 창원에서 3만 원 내고 있었다면 통합되면서 이거는 최저 10,000원으로 다 통일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발생한 그런 비용들이 한 1,700억 정도 되고요. 역시 문화체육 인프라 창원에 있는 것도 마산에 똑같이 있어야 되고 진해에 있는 것도 마산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 1,800억 원 그리고 이제 구청과 본청 이런 게 새롭게 신축되거나 중축된 비용이 1,400억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의해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통합이 뺏어간 기회비용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정이 배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인구 감소 지역 관련돼 가지고 최소한 1년간 뭐 72억부터 최대한 72억부터 최소 18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통합이 안 되었다면 저희 마산이 또 이렇게 지정되었다고 봤을 때 최소 720억 그리고 최대 1,600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우리가 잃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통합 이후에 또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한 추가 부담 비용들이 있는데요. 저희 통합을 할 때 제일 좋았던 게 마창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교통 인프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마산에서 진해에서 창원 넘어갈 때 교통 인프라는 저희가 도로를 만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통합이 되면서 자체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계기로 이제 교통이라고 하는 필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전에 좀 논의할 때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논의하고 또 특별법에 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례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먼저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장 안전한 거는 거기에 대한 특별법을 먼저 만들고 우리 통합을 가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구정득 의원님이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이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한 것 수소산업, SM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통합에서 정책적 판단이라고 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우리 마산의 황철곤 시장님은 삼선을 하셔서 더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박한수 시장님은 도지사를 준비하다가 그 당시 골프 접대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도지사 공천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해는 또 진해시장이 나름대로 사고 때문에 별세를 하셨고 그런 상황 정치적 상황에다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통합시를 출연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부응하는 지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그 전국적으로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창원시가 부합하게 되면서 그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초기에 통합을 하고 나서 통합시장으로서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4년 동안 그렇지 못했다. 특히 우리 아쉬운 건 박한수 창원시장이 4년하고 또 도지사의 꿈을 안고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우리 초기에 이런 짚고 넘어갈 것들을 잘 못한 그런 정책적 판단이 지금의 통합창원시의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사님의 기차 시간이 있어서 길게 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8시 40분에 일어나셔야 돼요. 50분이요? 네. 왜 어쨌든 지금 두 분의 토론을 일단 들으시고 나서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5분 정도 얘기를 조금 먼저 한번 듣고 질의가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찬가지 통합의 정치적인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요.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요즘에 그 통합이 가장 대세잖아요. 근데 통합이 참 이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그 자리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한 자리, 뭐 군수 한 자리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 정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자리를 줄이는 것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참 가장 큰 걸림돌인데 정치는 그런 걸림돌이 자연적으로 없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재밌었고요. 그리고 참 이게 이 창원이 돈이 없다. 예, 돈이 없죠. 돈이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이게 수입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입을 지자체장이 내가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도 거의 모든 후보님들이 다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 뭐 그래서 돈을 벌어오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시장에 쉽지 않고, 이거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정 구조 자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단체장의 개인적 역량으로 이 세입을 확충하는 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고, 세입을 확충할 수 없으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죠. 세출을 효율적으로 쓰는 일, 그러니까 남기지 않고 세출을 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딴 데 쓰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이 두 가지인데,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방법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이 안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예산은 정치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예산은 정치인데, 이게 보통 이 시민분들이랑 같이 만나면은 예산은 어려워서 이거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정치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정치무적 감각을 믿으세요. 나는 명패는 쓸데없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은 명패 예산을 줄여라라고 주장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이 핸드아웃 이게 복사하는 게 쓸데없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은 복사를 줄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애인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장애인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거고, 여성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여성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거지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어떤 사업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의 문제인 거고,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의회 강의할 때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아니 의원님이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걸 정해야지 저 같은 전문가 나부랭이가 어디다 쓸지를 어떻게 정합니까? 라고 저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의 그 정무적인 감각을 믿으세요. 어떤 사업이 좋고 어떤 사업이 싫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전문성으로 이거는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원 이물질이 좋은 것인지 수탱크에 쓰는 게 좋은 건지 장애인 예산이 좋은 건지 여성 예산이 좋은 건지 노인 예산이 좋은 건지는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치적 판단을 믿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셔라. 그래서 머릿수를 모으고 주장하는 게 그게 정치고 그게 예산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입니다. 네. 별로 질문 중심으로 일단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하세요. 네. 네, 오늘 발표라기보다는 강의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교수라고 불리는데 경쟁을 했는데 재준하고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뭐 용어도 배우고 정부나 지자체 재정에 대한 제가 몰랐던 걸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질문들을 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7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17페이지에 결산응용금 2024년에 보면 순세계응용금하고 순세계응용금은 남은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요것을 합쳐서 이게 현금 잔고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기금입니까? 이 안정화 기금의 재원은 무엇인지 일반적인 저출금입니다. 일반적인 저출금인 거고요. 보통 중앙정부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자체 수입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 같은 경우는 기금을 정비하는 가장 큰 중요한 기준은 이게 자체 재원이 있는 기금이면은 살리고 자체 재원이 없는 기금이면은 이건 기금으로서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비라는 것이 중앙정부 기금 관리의 원칙인데 지방정부 기금은 아직까지 그런 원칙이 안타깝게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그냥 기금에 있는 돈은 그냥 일반에게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이 일반에게로 쓰이고 그리고 일반에게에서 그냥 기금으로 저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정화 기금의 재원은 정부가 든다 이 얘기 아니요. 창원시의 일반회계가 그쪽으로 전출된 거예요. 일반회계를 그냥 쌓아놓은 그러면 예산에서 예산에서 그러면은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잉여금에서 그만큼 잉여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요것만 만약에 기금에다가 저금을 하지 않았으면 잉여금이 훨씬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그럼 안전화 기금에 뭘 포함해서 사실상 잉여금인데 그걸 갖다 미리 그렇죠. 그렇죠. 안전기금에다가 저축을 많이 한 것만큼 수생 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죠. 혹시 그다음에 지금 기금이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금은 뭐 세원이 아니잖아요. 요 지금 안정화 기금은 결국은 세원이네요. 세금이 근데 기금의 재원이 대부분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그 식품 짓는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시에서 가끔 그 단속당하는 그 식당들 있잖아요. 단속당하면 이렇게 과태료 있잖아요. 그 과태료가 이 식품 짓는 기금의 일부로 가는 그런 자체 재원이 있는 기금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 뭐 양성평등기금, 통합재정 안전기금은 사실상 다 그냥 세금 일반회계에서 세금으로는 전출하는 거고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이 있죠. 우리가 그 자동차 사면은 강제로 내야 되는 그 공채 있잖아요. 그 공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가는 거지만 최소한 통합재정 안전기금은 그냥 일반회계 우리 세금이 그냥 전출된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99% 이상. 근데 뭐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걸로만 보면은 연도가 이제 좀 무지개 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기금이 쌓여만 간 거예요. 기금은 보통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균형재정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은 똔똔으로 편성되지만 기금은 당연히 균형재정 원칙이 아니니까 기금은 계속 쌓여만 가고 쓰려고 돈 모으는 거잖아. 맞습니다. 예산을 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이게 왜 점점 쌓이는지 쓰려고 모으는 건데 근데 괜히 모으다 보면 공무원분들은 그냥 계속 모아놓는 것에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쓰려고 모은 건데 안 쓰고 기금이 점점 커지는 게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 기금을 만들어 구성했다 하면 그걸 내놓고 이자만큼은 쓰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죠. 자, 교수님 발언 시간 넘었고요. 다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금이 실례지만 창원에는 지금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대출로 엄청나게 이익을 남길 텐데 이 은행의 이익이 전부 지주에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IMF 이후로 외국인들이 70%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은행 지분을 거의 우리 돈들이 다 여기는 못 살고 거기는 거의 정말 중앙으로 다 뺏기는 산업인데 그 지역 재투자법이라고 은행이 엄청나게 예대전으로 많은 남기면 그걸 다시 지역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는지 경남은행 농협에 농협이라는 강남은행의 제1금고, 제2금고에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묻자는 얘기를 하자면 그 기금의 와 계시죠?
아닌가? 그 아닌가? 기금액이 4,700억 원이 있어요. 4,700억 원인데 제가 제대로 이자는 안 받지만 뭐 이자 많아봤자 한 2.5% 수준일 거예요. 3% 절대 안 넘을 건데 만약에 4,700억 원을 그냥 저한테 차원이 맡기고 제가 그냥 확정이자 3%를 드릴게요. 그러면 창원시는 여태까지 한 2.5% 이자를 받다가 저한테 3% 받는 창원시 이익이고요. 저는 재벌될 수 있습니다. 4,700억 원을 저한테 창원시가 맡겨주시면 저는 3% 이상의 당연히 이거 뭐 주식 투자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 미국 재벌 투자에도 5%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는 창원시한테 4,700억 원을 받으면은 창원시도 이득이고 저도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득을 누가 보고 있냐?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은행이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여기 24쪽에 보면 12, 3, 4억 열거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해외버스 재정 지원 사업이 예산이 번째로 많이 생기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문제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냥 특징이 그렇다. 특징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출률에서 아까 해양식도시 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38.5%니까 이게 제대로 쓰이지 않았으니까 이건 문제고 이 지출률을 기준으로 좀 문제긴 한데요. 이게 일반 회계라면 제가 확실히 문제라고 말할 텐데 이게 또 특별회계에서 그 특별회계에 또 눈물 없이 줄을 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인데 이거 눈물 없이 줄을 서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서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특히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특별회계는 좀 빼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이게 일몰제 공원 조성 같은 경우가 한 72% 돼요. 근데 보면은 25년도에 290억 원이 편성됐는데 지출하지 못한 돈이 100억 원이거든요. 그럼 본예산 편성을 290억 원 하지 않고 190억 원 편성해도 이 일몰제 공원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0억 원이 남았죠. 저는 100억 원이 남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00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창원시한테 아니 그 290억을 편성해서 190억밖에 못 쓸 거면 190억만 편성하지 290억 편성했니? 라고 물어보면 290억 편성하면 290억을 쓸 줄 알았어. 근데 눈물 없이 줄을 서는 사람이 있어서 290억을 못 썼어. 이거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했거든요. 오케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만약에 창원시에 행정을 한다면 추경 때 강추경합니다. 추경 때 강추경을 하면 그만큼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그 교부세, 보통교부세 200억 원을 12월 달 3차 추경에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200억 원 3차 추경에 12월 19일 날 세입을 잡고 그러면 세입을 200억 원 잡으면 세출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세출을 어디다 잡은 줄 아세요? 예비비를 잡았어요. 아니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 잡고 어떤 예비비를 쓸 때 있으면 쓰고 못 쓰면 예비비 남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12월 19일 날 편성한 3차 추경에 우리가 200억 원 보통교부세를 잡고 예비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비비가 많이 남고 예비비 남은 거는 100% 세금이 경우는 남은 건데 아니 왜 추경 때 예비비를 추경 때 잡는 거는 이거는 너무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아마 시내버스는 지금 우리 상임위가 조금 전에 우리 우기혁 기자님 저기 질문 주신 100억 원이 설명해 주신 공원일보의 100억 원을 제가 아마 9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정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계획된 토지를 매입을 추는 관계로 이 100억 원이 지금 사실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가 너무 풀려져 있다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거를 좀 정지시켜 놓고 다시 마스터 플랜을 짜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계획된 창원시가 먼저 계획을 하고 이 계획에 있는 토지들만 이제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100억 원이 나온 거고 지금 우리 창원시 이제 지금 뭡니까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순희가 교통에 있다는 거 여기 지금 우리
저기 뭡니까 전용표 의원님이 와 계신데 상임위원장이신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1,000억 원대에 대한 이 공영화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보전해주는 이 보전 비용이 예전에는 쉽게 얘기 드린다면 8시간을 근무하고 나면 그 위에 시간에 수당을 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민영화에서 공영화가 되면서 아마 기준을 8시간 이상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원이 돼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비용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용들이 저는 앞으로 제가 이 공영화 할 때 2019년, 20년도 때 되게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기만 하더라도 부산, 저기 뭐 서울 같은 데 1,000억대 이상이 그때만 해도 시 보조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곧 우리한테 올 문제점이라는 걸 알고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그게 추진됨으로써 지금 아마 우리 창원시 예산에 엄청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1,000억이라는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아까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게 아마 메모에서 제가 검토하고 자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명확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이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준공영제는 굉장히 이게 그냥 민영화와 완전 공영제의 장점만을 맞은 제도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제도의 단점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관건은 행정 능력입니다. 이게 적자만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민영을 한 다음에 행정이 아주 효율적이면 중공영제는 정말 좋은 제도고 행정이 안 좋으면 중공영제는 민영제와 이 완전 공영제의 단점만을 취합할 수도 있는 최악의 제도로 될 수 있어서 이게 버스회사 그냥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버스회사가 그냥 적자를 일부러 많이 내는 거예요.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중공영제라면 적자를 다 보존해 주니까 가장 적자를 많이 내는 게 3분의 8층까지 다 어떻게 알아서 적자를 보존을 많이 내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행정력이 좋으면 중공영제는 정말 좋은 제도다. 근데 창원시 행정력이 나쁘면 중공영제는 꽤 나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실래요? 혹시 이 강사님 자시에 다 돼가서 한 분 정도만 더. 네, 여기 두 분 정도인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중원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강사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하고요. 일단 지금 보면 아마 창원시 행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일을 안 한다기보다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눈치 보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려고 해도 그것들을 받쳐주거나 수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의외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그런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창원시만의 특색적인 면이 있다면 좀 조언해 주신다면 우리 외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외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기초와 좀 비교를 해서 창원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아까 특정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조언이 있다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창원시 제가 안 좋은 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강조하지만 창원시가 뭐 그렇게 못하는 지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남 통틀어서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 이상인 건 맞는데 근데 경남 통틀어서 1등이 아니라 근데 창원시는 경남에서 1등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 좋은 말을 한 거지 창원시가 특별히 못하진 않는다. 평균보다는 잘한다인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가치는 선배한테 배운 거거든요. 이 선배한테 배운 관례대로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분들은 관례대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원래 그게 관례대로 일하는 게 그런데 관례를 깨야 될 역할은 저는 우리 이 선거로 당선된 시장과 의원님이 관례를 깨야 된다고 저는 표현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관례를 깨야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분이 아니니까 그냥 관례대로 하고
이 어떤 시장과 시의원님들이 관례를 깨는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거로 시장과 시의원을 꼽는 거야. 아니 행정능력만 보면은 의원님이 행정을 잘합니까? 공무원 행정 잘합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100배 더 행정 잘하고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의원님과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시장님을 우리가 선거를 뽑는 이유는 관례를 벗어나라는 얘기인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은 정치라고 생각해서 공무원은 그냥 관리를 하고 관리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선거에서 당선되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원님과 시장님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내드릴까요 이제? 마무리. 네네. 오늘 세 분 이야기를 듣고 저 제목을 우리 위원장님이 제안한 제목인데 우리가 낸 세금 왜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이 말이 뭔가의 일부의 답을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담아서 오늘 40회 시민논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